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 성공의 러닝메이트 김일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아실현에 꼭 필요한 스킬, 서울대 교수 황농문 박사의 몰입이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몰입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몰입이라는 것은 황농문 박사가 처음으로 한 말은 아닙니다. 이 저자도 몰입이라는 것에 대해 알기 시작한 것은 미국의 학회에 참석했을 때 그 미국 연구원들이 어떤 조그마한 쪽지를 항상 들고 다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조그마한 쪽지를 꼬깃꼬깃하게 주머니에 넣고 밥을 먹으면서도 보고 걸어 다니면서도 보고 그렇게 계속해서 보고 있길래 뭔가 했더니 거기서 만난 미국 연구원들이 그 해에 풀어야 될 과제 같은 것들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자는 몰입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렇게 책으로 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몰입에 대해서 쉽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할 때, 그러니까 골프를 치거나 테니스를 칠 때, 혹은 축구를 하거나 좋아하는 게임에 열중하고 있을 때, 그때 어떤 상태신가요? 굉장히 짜릿하고 쾌감이 있고 흥분된 상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몰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것과 비교되는 다른 상태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그냥 소파에 편안하게 누워서 TV를 보실 때 어떤 상태인가요? 굉장히 흥분되고 짜릿하신가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파에 편안한 자세로 있으면서도 흥분되고 짜릿한 상태, 그것은 바로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일전을 볼 때라고 예를 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몰입하는 상태는 꼭 육체적인 어떤 상태는 아니라는 것인데요. 그럼 몰입에 관해서 조금 더 나아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책에서 몰입에는 양질의 몰입과 그렇지 않은 몰입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스포츠에서 나오는 몰입 혹은 굉장히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하는 몰입은 양질의 몰입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몰입이 끝나고 나면 공허하고 그 순간만 짜릿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양질의 몰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으로 좋은 몰입의 상태는 꾸준히 몰입의 상태가 지속되면서 그 고도의 집중력으로 개인의 능력치를 최상으로 끌어올리면서 어떠한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아실현도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저자는 몰입의 힘을 알기 위해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중학생에게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내주면서 몰입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중학생은 며칠에 걸쳐서 이 저자에게 배운 몰입 상태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한 결과 창의적으로 그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천재들을 한번 돌이켜보면 천재적인 음악가, 그리고 수학자들, 그런 사람들은 방구석에서 늘 작업만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일반인이 생각하기엔 그런 삶은 굉장히 힘들고 피폐한 삶일 수 있지만 그들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항상 즐겁게 어떤 걸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행복하고 열정적으로 살았는데 왜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런 몰입 상태로 자아 실현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천재들은 결과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천재들은 자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저자는 그런 불행이 온 이유를 휴식과 운동이 없이 몰입만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도 없이 몰입만 하다 보니 인생이 피폐해진 것이죠. 건강이 악화되고요. 그렇다면 이 몰입이 뭐길래 천재들이 끊임없이 역사에 흔적을 남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천재들을 죽음으로까지 몰아가는 것이었을까요? 제가 한 가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해보셨죠? 열렬히 누군가를 사랑하다 보면 처음엔 너무나도 행복하고 그 사람밖에 떠오르지 않고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미칠 것 같은 감정 모두 느껴보셨나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강렬한 감정이 정말 죽을 때까지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밥도 잘 못 먹고 점점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고 피폐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열렬한 사랑은 지속되지 않고 편안한 사랑으로 또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이나 휴식 없는 몰입은 인생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저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고를 받으려면 최소한 몰입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부터 몰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몰입에는 능동적인 몰입과 수동적인 몰입이 있습니다. 능동적인 몰입은 말 그대로 내 스스로 점점 몰입을 하는 상태고 수동적인 몰입은 어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몰입을 하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부도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고도의 집중을 하게 될 거고 그 몰입은 바로 수동적인 몰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수동적 몰입과 능동적 몰입은 외부 환경인지 내가 스스로 택한 것인지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에 있습니다. 이 몰입에 빠져드는 속도 말입니다. 실생활에서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드리자면 여러분 모두 시험 봐보셨죠? 학창시절 시험을 봤을 때 항상 굉장히 마음이
쫄아듭니다. 그건 왜일까요? 갑자기 시험에 닥쳤기 때문이죠. 평상시에 맨날 준비하고 공부했다면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다가 시험 기간이 다가올수록 점점 쪼여오다가 갑자기 이제 시험 기간에 열심히 몰입해야 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력으로 몰입을 시작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스트레스를 극도로 올려줄 뿐만 아니라 몰입이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버립니다. 여러분 모두 시험 싫어하시죠? 시험은 항상 능동적이지만 굉장히 빠르게 몰입해야 되는 상태를 각인시켜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몰입의 예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짝사랑이나 첫사랑 모두 해보셨죠? 그 사랑은 처음엔 이게 뭐지 하는 감정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을 천천히 바라보면서 매일 바라보면서 알아가고 호기심을 갖고 점점 빠져듭니다. 능동적으로요. 능동적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고 천천히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셨나요? 굉장히 행복하고 그 사람만 생각해도 날아갈 듯 기쁘고 벅차오르는 감정 느껴보셨죠? 그게 바로 능동적인 몰입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의 본질은 천천히 몰입한 속력에 있는 것이죠. 이 속도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 또 다른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둑이나 장기 아니면 오목 둘 줄 아시죠?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게임을 친구와 하게 됐을 때 만약에 친구가 10초 내로 두라고 한다면 어떠신가요? 굉장히 초조하고 생각할 시간이 없는 듯하고 아마도 스트레스가 올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친구와 시간이 굉장히 여유 있게 둔다면 가만히 대화도 하면서 생각하면서 천천히 두신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됐을 땐 생각의 유희를 느끼실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좋은 술을 드셨을 때 짜릿한 쾌감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몰입에서 속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몰입은 어떻게 연마해야 될까요? 모든 것에는 연습이 필요한데요. 이 저자는 몰입을 마라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라톤 처음부터 완주하면 큰일 나겠죠? 그렇듯이 이 저자는 몰입의 시간을 조금씩 연습하면서 늘려나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20분씩 몰입하고 그 이후엔 1주, 2주 정도를 그 몰입이 가능했다면 2시간씩 그리고 그 이후로는 매일매일 몰입을 하는 상태로 유지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선 저자가 설명해 준 것은 몰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직장 상사에게도 내가 몰입을 할 수 있게 내가 이제 몰입을 시작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가족들에게도 내가 몰입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을 한 다음에 몰입을 하기 쉬운 최적의 상태를 만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얘기는 저자가 교수고 연구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 같고 일반인들이 몰입하기에는 직장 상사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큰일 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앱이 굉장히 발달돼 있죠.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는 빗소리가 나는 앱이라든지 어떤 집중력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어플들이요. 그런 어플들을 활용하셔서 처음에는 출퇴근길에 그것을 꼽고 어떤 생각에 몰입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집에 오셨을 때도 집이 극도로 조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예를 들어 드린 앱이라든지 어떤 빗소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방에서 혼자 조용히 몰입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제가 있어야 될 텐데요. 어떤 주제를 해야 될지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쉬운 주제라든지 한 달 만에 생각해낼 수 있는 주제는 몰입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말씀드리자면 몰입의 주제로 선정하셔야 될 것은 1년 동안 몰입해서 해결할 만한 어떤 문제입니다. 그것은 삶의 의미일 수도 있고 어떤 사업에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부에 대한 열망이 강하시다면 제가 연재하고 있는 수저혁명과 함께 부에 대한 몰입에 빠져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물이 너무 멀어서 몰입을 즐기실 수 없을 수도 있어서 제가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혹시 막연한 1년의 몰입이 너무 멀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제가 실천해본 한 가지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설거지를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설거지는 굉장히 지루한 작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제가 설거지에 몰입을 해보았습니다. 평상시에는 어떤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제가 알고 싶은 정보를 들으면서 설거지를 했기 때문에 빨리 해버리고 어떤 작업을 빨리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설거지에만 몰입을 한 상태로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설거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집중하면서 해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설거지를 하면서 효율적인 방식을 알게 되고 그 효율적인 방식이라든지 시간이 절약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짜릿한 쾌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일상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중요치 않게 여겼던 문제들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만드시는데 몰입을 해보신다면 그것도 괜찮은 또 하나의 방법 같습니다. 물론 저자는 이렇게 너무 쉬운 방법보다는 아주 중요한 어떤 주제를 꼭 선정하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부에 대한 열망이라든지 아니면 인생에 대한 어떤 목표, 이런 것들에 대한 큰 목표를 갖고 꼭 몰입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엔 몰입을 뇌과학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뇌파는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델타파, 세타파, 알파파, 베타파가 있습니다. 이 뇌파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타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타파는 운동할 때 주로 나오는 파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일, 실생활에서 말하고 대화하면서 정보를 뇌에 입출력하는 그런 활동을 할 때 나오는 뇌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알파파는 명상이나 우리가 멍하니 가만히 있을 때 있으시죠? 그때가 바로 알파파가 나오는 순간이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느린 뇌파, 그것은 바로 세타파입니다. 세타파는 우리가 꾸벅꾸벅 졸면서 자는 건지 아니면 깨어있는 건지 아직 구분하기 모호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느린 델타파는 우리가 숙면을 취하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뇌파에 대한 과학적인 얘기를 드린 이유는 바로 몰입은 어떤 뇌파이냐에 따라서 극도로 몰입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몰입이 되는 상태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바로 베타파인 것이죠.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대화를 하고 옆에서 떠들고 있는데 쉽게 몰입할 수 없으시겠죠? 그렇다면 좀 더 쉬운 단계는 알파파입니다. 알파파는 명상을 하는 단계죠. 멍하니 어떤 생각을 집중해서 하시거나 아니면 명상을 통해서 생각을 정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타파는 꾸벅꾸벅 졸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깨어있다고도 할 수도 없고 잠들어 있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 세타파의 상태에서 가장 극도의 몰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뇌 속에 갖고 있는 정보들을 입출력되지 않고 정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뇌파가 천천히 움직일 때 정보 입출력을 멈추고 여태까지 받아들인 정보를 차곡차곡 정리하고 중요한 정보는 끌어당기고 쓸데없는 정보는 지우고 이런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몰입의 상태로 접어드셨다면 평소엔 지나칠 수 있는 아주 좋은 정보들까지 다 끌어당겨서 창의적인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 델타파가 된다면 이것은 수면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창의적인 생각이 꿈속에서 떠올랐어도 기억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꿈에서 깨어났을 때 아 하고 어떤 것을 깨달으셨다가도 이내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몰입의 가장 효율적인 단계 세타파를 잘 활용해야 하는데요. 이번엔 역사 속 인물 2명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평상시에는 극도로 창의적인 생각이 나지 않지만 항상 엄청난 발견을 했을 때는 멍하니 있다가 불현듯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타파일 때 몰입해 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역사 속 천재 발명가 에디슨은 더 나아가서 이 세타파를 굉장히 잘 활용했습니다. 어떤 중요한 아이디어를 얻어내야 될 때는 의자에 편안한 상태로 앉아서 쇠구슬을 들고 그 쇠구슬 바로 밑에는 쟁반을 놓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꾸벅꾸벅 졸다가 그 쇠구슬을 떨어뜨리는 순간 그 세타파 속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있을 때 그 쇠구슬이 쟁반에 닿으면서 소리가 날 때 깨어나면서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천재 발명가다운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점점 몰입을 하시다 보면 그렇게 꾸벅꾸벅 조는 상태, 세타파까지도 컨트롤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제 예를 들어드리면 저는 사실 이 책 내용을 봤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수저혁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떤 몰입을 하고 아이디어를 얻어야 될 자기 전에 항상 생각하는 습관을 들였었거든요. 그것은 꿈을 심장에 꽂아놓는 법에 대해 설명드릴 때 얘기 드린 부분인데 이것도 어쩌면 세타파와 관련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하드워크에서 하드싱크로 바뀌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태까지의 교육 방식대로 그냥 단순히 달달 외우는 것은 무의미해졌습니다. 우리 손안에는 엄청난 데이터가 이미 축적되어 있는 핸드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대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창의적이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몰입을 통해 열심히 생각하는 기술을 터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한 가지 몰입할 것을 정해봤는데요. 그것은 책을 굉장히 빨리 읽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는 여러분들께 보다 많은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요즘 들어서 책을 빨리 읽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책을 빨리 읽는 법을 검색해보고 공부해봐야지 싶었지만 오늘 이 책을 읽고 나서 몰입을 통해 저만의 방법을 깨닫고 책을 빨리 읽는 방법을 깨달았을 때 어떤 쾌락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방법을 생각하는 몰입의 과정 자체가 저에게 큰 행복을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생각한다는 마음에 더 행복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도 개인의 큰 목표를 설정하시고 한번 몰입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그 목표가 부에 대한 것이라면 수저혁명가 저 김일조가 꼭 여러분의 러닝메이트가 돼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자아실현에 꼭 필요한 책 몰입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